이 중세교회사를 제가 또 하게 될지 정말 생각을 못하고 초대교회를 다 마쳐버려서 큰일이다,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결국 제 차례가 또 오고야 말았습니다. 안 올 줄 알고 했던 얘긴데. 그래서 오늘 중세교회사 또 교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성도님들하고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또 책을 가지고 왔죠.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책을 보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PPT 좀 띄워주시면, 제가 볼 수 있는 화면에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네,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했던 초대교회 때 했던 걸 잠깐 좀 되짚어 보면 생각을 좀 다시 해보시죠. 역사가 무엇인가 저희가 초대교회 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역사 인식은 처음 시작과 끝이 있는 선형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순환론적으로 윤회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역사는 계속 발전해 가는 거다라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 끝을 이야기하는 선형적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역사적인 종교이고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며, 이 역사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이해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역사를 이야기했죠. 전체 역사 중에 역사적 사실이 있고 그 사실 그 자체를 해석하는 해석되어진 역사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 기독교적인 해석과 성경적 해석이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경적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 거죠. 당연하게도 성경적이지 않은 해석, 유물론적인 해석이라든가 다른 해석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해석들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내가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가가 다양한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교회를 다루면 교회사, 문화를 다루면 문화사, 인류의 역사를 다루면 인류사, 전쟁을 다루면 전쟁사, 그 주제에 맞게 다른 역사들을 다루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 교회사를 왜 배워야 하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의 뿌리, 본질이 무엇인지를 배울 것이고, 정체성, 우리가 예장 합동, 장로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도대체 뭐지? 왜 교회는 이렇게 많은 거지? 교단은 왜 그렇게 많은 거지? 그래서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좀 배워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면교사로서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이 교회 역사를 배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잘한 것과 못한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가야 하는가를 이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초대교회를 이렇게 시대적으로 나누어 보았죠.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중세교회사를 조금 다루게 될 텐데, 중세교회의 시작은 당연하게도 590년 혹은 476년, 그러니까 서로마가 멸망한 그 시기이거나 혹은 그레고리 1세라는 교황이, 그 당시에 교황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교황으로 인정할 것인가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로마의 주교였을 때 자기를 이제 모든 교회의 아버지, 그래서 파파라고 부르던 것들을 이제 이 교회의 머리는 로마의 주교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문의 열쇠를 맡겼고 그 베드로가 이 로마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교회에 이 열쇠를 맡긴 것이다라고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이 교황제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했던 첫 번째 교황이 그레고리 1세였던 거죠. 그래서 이 그레고리 1세부터 중세가 시작된다, 중세 교회사가 시작된다라고 말하고요. 보통 일반 역사가들은 서로마가 멸망하는 476년을 중세 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476년으로 볼 수도 있고 590년 혹은 604년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이 이제 중간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은 11세기에 1096년도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이 또 이 중세 교회를 뒤흔드는, 왜냐하면 그동안 우물 안의 개구리였던 이 서유럽의 교회와 나라들이 이슬람 세계를 맞닥뜨리게 되면서, 물론 그 이전부터 맞닥뜨리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그들의 어떤 침공이나 그들과 부딪히는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을 접하게 되고, 그리스 로마의 철학들, 서유럽은 다 깡그리 사라졌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들이 이슬람에선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역으로 다시 서유럽에 들어오면서 12세기, 14세기에 있었던 어떤 스콜라 철학이나 14세기의 문예부흥 혹은 르네상스라고 불리우는 어떤 철학적 부흥의 시기의 토대가 이 시기에 십자군 전쟁을 어간하는 그 시기부터 비롯되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14세기에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1517년에 루터가 구텐베르크 성당에 그 95개조 반박문을 박는 그 시점으로 중세 교회가 끝이 났다, 종교개혁의 시대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중세의 시기는 1000여 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0년의 시간 동안 중세 교회가 지켜져 오고 발전해 온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1000년의 시간을 배워야 하는 거죠. 너무 긴 시간이죠. 저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이제 고민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교파를 이렇게 제가 나눠봤습니다. 초대 교회가 쭉 흐르다가 여러 가지 사건들, 공의회들을 거치게 되면서 쟤는 이단이야, 그러면 새로운 종파가, 새로운 기독교가, 교단이 갈라져 나오고, 아주 큰 사건으로는 이제 저희가 중세교회에 다루게 될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정확하게는 필리오케라는 성령의 발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한 단어, 이 필리오케라는 단어 때문에 서로 싸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인 영향 싸움도 그 물밑에서 엄청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될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던, 성상을 숭배할 것이냐 없애버릴 것이냐, 성령은 발출되는 것이냐 아니냐, 그런 신학적 논쟁과 여러 가지 논쟁으로 결국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서로, 교황이 서로를 파문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갈라지게 되는 사건이 1054년에 벌어지게 되면서 지금의 동방정교회 혹은 로마 카톨릭으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잘 아시는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생겨나게 되고, 그 개신교 안에서도 성공회, 루터파, 칼빈과 찌빙글리로 대변되어지는 저희가 믿고 있는 이 개혁주의 장로교 교단들, 그다음에 감리교도 있고요. 이제 그런 여러 교단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런 것들은 다 신학적인 차이로 갈라지게 됩니다. 저건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제가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세교회사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떤 책들을 참고하고 있느냐, 제가 왜 책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교회사는 어떤 학자의 시각을 가지고 역사를 이해하느냐가 역사의 해석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뒤에 질문하게 될 텐데,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보통 이해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무조건 암흑시대,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면 중세 교회사는 아예 사라져버려야 하는 시대라고 주장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교수님들의 책을 읽으면 중세 시대는 다 나쁜 시대, 사라져버려야 하는 시대, 그 시대는 빛이 없고 어둠만 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최근의 학자들의 견해는 중세는 암흑시대라고 보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시대는 자본주의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발달하고, 그래서 결국 르네상스라는 인류의 발전, 문화를 꽃피우는 그 토대가 되는 시대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책을 읽으면 중세는 암흑시대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철학과 어떤 자본주의, 도시와 그런 것들이 발달하는 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참고하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는 게, 제가 어느 입장에서 이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보는 건 아무래도 제가 속한 이 교단의 신학교 교수님 책을 봐야 하니까,
이 정원래 교수님이라는 총신대 신학과의 중세교회사 전공하신 유일한 교수님께서 쓰신 책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교수님이 주신 그걸로 갖고 있는데 이걸 어느샌가 책으로 내셨어요. 그래서 굳이 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 사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배고 자기엔 좋아요. 그래서 혹시 주무실 때 딱딱한 게 필요하시면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사라는 책을 많이 참고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 교단의 입장이 있으니까 이 책을 많이 참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보고 있는 거 제가 아이들에게 권하지 않는, 왜냐하면 만화책인 줄 알고 열어봤는데 글이 더 많은, 그래서 만화로 된 중세교회사 책도 있습니다. 이 책 역시도 되게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래도 조금은 여러 방면에서 좀 이해해 보려고 애쓰지만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들이 많이 있는 책이고요. 이 책은 아이들에게 그래도 한번 역사를 가르쳐 볼까 하시면 집에 좀 몰래 꽂아놓고 아이들을 속이는 용도로 꽂아놓으시면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보는 또 다른 책은 요 중세와 그리스도교 홍성사에서 나온 박흥식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은 조금 더 넓은 폭에서 중세 시대를 이해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서두부터 중세는 정말 신앙이 지배한 시대인가? 우리가 흔히 중세 시대는 교회의 권력이 막강하고 교회의 권력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라고 이해하는데, 이 교수님은 그런 시대는 매우 짧았다라고 이해하시거든요. 오히려 중세는 교회가 중세 전체를 이끌어간 시기는 매우 짧고 오히려 어떤 정치적이거나 세속 권력과의 다툼이 더 많았던 시대로 이해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중세 시대와 이 중세 교회사를 엿볼 수 있는 책이고요. 이 책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면 서구는 어떻게 역사의 승자가 되었는가, 로드니 스타크라는 외국의 신학교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요. 이 책도 마찬가지로 서구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중심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 그 과정들을 이 중세 이전부터 로마 시대부터 근대 현대에 이르는 쭉 서구 역사 중심의 세계관에 대한 연구가 잘 진행된 책이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책들을 주로 참고해서 이 중세교회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목차가 참 많죠. 이거를 이제 제가 언제 끝낼 수 있을지, 이거를 더 길게 해야 되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처음에 목차를 5개로 잡았다가 옆에 보시면 3개로 줄였죠. 3개도 많은 것 같아서 저걸 2개로 압축해 볼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순서대로 제가 살펴볼 건데, 오늘은 아마 개론 정도 다루면 끝이 날 것 같아요. 사실 개론도 끝낼 수 있을지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론을 좀 끝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제가 차례가 또 오게 된다면 중세의 전환기,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그 전환기와 초기 정도를 좀 다뤄보고, 마지막으로 전성기, 쇠퇴기, 그래서 우리는 중세교회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알았는가로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중세교회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기회가 된다면요. 네, 그래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소제목으로 이렇게 달았어요. 중세교회의 빛과 어둠. 저희는 이제 중세교회사가 어떤 시대인지, 이 중세시대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교회들은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다루면서 먼저 좀 질문을 던질 건데, 중세가 좀 난해하잖아요. 저도 이제 판타지 소설 읽는 거 너무 좋아하고 웹툰 보는 거 좋아해서 이제 중세 시대 하면 기사, 마법, 용 이런 그림들이 이제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가 중세에 대한 좀 오해들이 있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중세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을까요? 둥글다고 믿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평평하다고 믿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잘 모르시니까 이제 일단 안 들고 보시는 거죠. 저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소년부 아이들도 질문하면 좌우를 살피고 들지 않습니다. 네, 보통 중세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으신데 아닙니다. 오히려 중세 사람들도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한 건 놀랍게도 아리스토텔레스 이전부터, 그러니까 탈레스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부터 지구는 둥글구나라고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멀리 항구에 앉아서 이제 철학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사색인데, 좋은 말로 사색이지 할 일이 없으니까 앉아서 계속 밖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밖을 보면서 멀리 배가 멀리서부터 오는데
이 배가 점점점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배가 점점 많이 보이지? 지구가 둥글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심지어 BC 240년, 예수님이 오시기 한 240년 전에 지구가 둥그니까 지구의 둘레를 계산할 수 있겠네 해서 뭐 막대기로 지구의 그림자를 재면서, 뭐 제가 물리학이나 뭐 이런 거 통달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래서 지구의 둘레가 얼마다라고 계산한 공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철학자들의 주장을 교회의 신학자들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지 하고 오히려 아주 이른 시기부터 지구는 둥글다라고 초대교회도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 초대교회 끝자락에서 신학을 정립했던 어거스틴이나 이 중세의 신학, 스콜라 신학을 완성한 토마스 아퀴나스도 지구는 둥글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사람들도 지구는 둥글다고 이해했어요. 그러면 중세 사람들이 주로 논쟁한 건 지구가 평평하냐 둥그냐를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지구가 도냐 하늘이 도냐 태양이 도는 거냐, 지동설과 천동설을 가지고 논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지구가 평평하다고 중세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인식하냐면, 이거를 19세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사람들, 근현대 사람들이 중세 사람들이 멍청해 라는 거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세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대 라고 소설을 만들었어요. 미국의 워싱턴 어빙이라는 이 사람이 콜럼버스라는 사람에 대한 소설을 쓰면서, 콜럼버스가 이제 여러 유럽의 왕가를 찾아다니면서 이 탐험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 중세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얘기해야 이 콜럼버스가 좀 더 부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콜럼버스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탐험을 바보같이 여겼다라는 구절이 어느샌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중세 사람들이 바보 같아서 평평하다고 이야기한대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아주 놀랍게도 전 세계 한 7%의 사람들이 여전히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지구가 평평한 이유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도 어떤 날을 정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왜 지구가 평평한가를 논쟁해요. 이게 다 미국과 나사의 음모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중세 사람들보다 현대 사람들이 더 멍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샌가 한 100년, 200년 뒤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현대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우리가 중세하면 또 마녀 사냥이, 왜냐하면 이제 중세의 거의 끝자락에 가면 이 100년 전쟁,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이 벌어지면서 100년 전쟁의 영웅이 누구죠? 잔다르크. 이 잔다르크가 마녀 사냥처럼 마녀라고 오해받아서 불타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마녀 사냥이 만연해. 그래서 마녀들을 잡아서 불태우고 죽이는 시대였어. 그래서 뭐 잔혹한 시대고 어둠의 시대고 암흑 시대고 라는 이미지들을 그리는 거죠. 어떨까요? 중세 시대에는 이런 마녀 사냥이 흔했을까요?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이것도 19세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종교 재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종교 재판이 있었어요. 근데 종교 재판은 주로 뭘 하는 거냐면, 결혼이나 뭐 이혼이 하고 싶은데 왜 누구 잘못이냐, 이혼해도 되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종교 재판이었어요. 물론 이단 신문도 있었죠. 이 사람이 이단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게 말씀이 맞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판단해 주는 재판이 종교 재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 이단이야 하는 건 중세 말기에 이르러서 일어나요. 왜냐하면 중세 말기에 전쟁도 100년 동안 벌어지고요, 흑사병도 돌면서 이 사제들이 기도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 교회가 잘못됐어. 이 교회의 문제가 뭘까? 야, 교황이 문제야. 뭐 면죄부 따위를 파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지. 아니, 면죄부를 왜 팔아? 말씀에 그런 게 어딨어? 막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위그노라는 사람들, 다음에 보헤미아라는, 지금의 헝가리나 그쪽에 체코 이쪽에 가면 보헤미아 지역인데, 보헤미아의 얀 후스라는 사람들,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루터 같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찍는 행위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왈도파니, 위그노파니, 이 왈도파와 위그노파는 영국으로 넘어가서
청교도들이 됐다가 청교도들을 박해하면서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곧 벌어지게 되는데 중세 말기에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중세 시대의 대부분은 이단 신문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끝자락에 가야만 있었고요. 교황이 이단 신문소를 설치했던 건 써놓은 것처럼 남부 프랑스와 북부 이탈리아, 거기가 이제 왈도파와 위그노 사람들의 주로 이렇게 활동하는 활동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만 이런 이단 신문이 벌어졌고요. 종교 재판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 일어난 건 아니고 일어나긴 했어요. 언제요? 18세기 중세 거의 끝자락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근대 시대에 훨씬 더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교황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난 이후로부터 근대 시대가 민족 국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교황권이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민족 국가들과 민족 왕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서로 막 끊임없이 전쟁을 막 하게 돼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제가 이단이야 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북부는 개신교회들이었고요. 남부는 카톨릭이었으니까 서로 이제 싸우잖아요. 서로 싸우면서 제가 이단이라고 하고 서로 죽여야 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뭐 빨치산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사상을 검증했던 것처럼 그런 시대가 근대 시대에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마녀 사냥은 언제 더 많이 벌어지게 될까요? 중세 말기보다 근대 초기에 훨씬 더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중세 사람들이 마녀 사냥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것도 역시 19세기의 프랑스 역사학자가 그 마녀라는 소설을 만들면서 이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이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 프랑스 보수주의자들이 중세 시대를 너무 찬양한 거예요. 근데 이 쥘 미슐레라는 사람은 진보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저 보수주의자들을 멍청하다고 욕하기 위해서는 그 중세 시대가 나쁜 시대, 암흑 시대라고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세 시대는 마녀를 사냥하고 그런 비이성적인 일들이 벌어났던 시대라고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세에 대한 대부분의 잘못된 이해들은 사실은 근대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가 더 뛰어난 시대야, 우리의 이성이 이 시대를 만들어냈어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세를 깎아내린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중세 복식사, 문화사 그런 연구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깜짝 놀랄 만한 중세의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시대를 우리가 정말 암흑 시대라고 부르는 게 맞는가? 중세 시대는 정말 암흑 시대인가? 라고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중세교회사를 좀 배워가면서 이 질문을 계속 던질 거거든요. 중세는 정말 암흑 시대인가? 중세교회는 정말 나쁜 일들만 했던 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등져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만 했던 시대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작업은 중세교회의 토대가 되는 중세는 도대체 어떤 건가를 좀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세 시대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죠. 476년 아까 서로마가 멸망하는 시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도아케르라는 게르만의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서로마의 수도인 로마에 쳐들어오면서 이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림으로 중세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517년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쾅 하고 박는 그날부터 우리가 종교개혁이 시작됐다라고 보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약 1000년의 시대가 벌어지게 됩니다. 꽤 긴 시대죠. 지역으로는 유로메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유로메나. 왜 유로메나냐면 유럽, 미들이스트, 그다음에 노스아프리카 이 지역을 다 합친 걸 요새 유로메나라고 해요. 서강대학교에 유로메나 연구소가 있습니다. 요새 이란 전쟁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주로 등장하시는 교수님이 두 분 계세요. 박현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기 소개할 때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입니다 얘기하시거든요. 그 유로메나가 이 지역을 지중해를 품고 있는 이 지역을 뜻해요. 저희가 보통 중세교회사를 연구하거나 책을 살펴보면 주로 어디만 다루고 있냐면 서유럽만 다뤄요. 주로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스페인, 로마의 이야기들, 그 서유럽 교회들 중심의 역사를 주로 다룹니다. 그런데 이 중세 교회사와 중세 시대를 다룰 때 서유럽만 다루면 이 중세 시대의 3분의 1 정도밖에 다루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중세 중기와 후기로 넘어가면 이 동쪽에 있는 이슬람과 동방 교회의 영향력, 또 다음에 왼쪽으로는 스페인에 자리 잡았던 무어인들과 이슬람 국가와 그 기독교 국가 간의 싸움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어떤 수많은 문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서구 중심의, 특별히 유럽 중심의 이 교회사를 배우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깊은 뿌리나 문화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중세교회사를 다룰 때는 좀 넓은 시각에서 동쪽 끝으로는 서남아시아, 서아시아 근동 지역에 있는 이란, 지금의 이란 지역, 이슬람을 다룰 거고요.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카르타고와 지금으로 따지면 뭐 알제리나 뭐 시리아 같은 지역에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 다음에 서쪽으로는 당연하게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속해 있는 이베리아 반도, 북쪽으로는 잉글랜드, 영국의 역사들을 좀 총괄해서 다뤄보고요. 사실 조금 더 넓게 다루면 지금의 러시아의 전신인 루스 왕국도 다룰 수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다루면 제가 15주를 이제 중세교회에서 강의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서 거기는 좀 포기하고 좀 중요한 사건들 위주로, 지역들 위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로메나 지역이 중세교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의 토대, 기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으로는 교회 중심의 사회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었는가라고 이야기하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종교가 교회가 다였어요. 그러니 믿을 게 교회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됐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중심이고요. 이 교회가 그 당시에 정치적인 토대인 봉건제와 장원제를 토대로 해서 권력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세시대의 특징은 장원제와 봉건제를 등에 업은 교회 중심의 사회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좀 구분해 볼까요? 첫 번째는 네 시대로 저희가 구분할 건데, 첫 번째 시대는 전환기죠. 초대교회부터 중세교회로 이르는 그 전환기, 중간기가 있는데요. 주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클로비스라는 지금의 프랑스의 전신인 프랑크 왕국의 왕인 클로비스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프랑크 왕국이 이제 이 교회의 수호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이 교회와 교황들을 지키는 어떤 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세교회의 또 다른 한 축은 수도원이 중심이 된다는 거거든요. 수많은 수도원들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죠. 물론 수도원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뭐 그 얘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나누면 제일 중요한 이 로마가 멸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476년에 오도아케르라는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클로비스가 개종하고요. 뭐 이런 수도원들이 있고요. 다루고 있는 622년에 하지라라고 얘기하는 게 무함마드가,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슬람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무함마드가 사실은 보통 그런 전설이 있어요. 무슨 동굴에 가서 기도하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받아 먹으라 뭐 이래서 나는 글을 못 읽는데요. 그래서 막 읽으라 3번 얘기해서 읽었더니 갑자기 막 눈이 떠져서 읽고 그걸 필사했다, 받아 적었다, 뭐 그런 전설. 그래서 그게 이슬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610년 뭐 11년 고쯤이거든요. 근데 이슬람의 창시를 언제로 보냐면 622년으로 봐요. 그 당시에 그 예언자 무함마드가 사실은 지금의 메디나라는 곳에 있다가 쫓겨나거든요. 지금의 저희가 이슬람의 그 가장 중심되는, 제가 적어놓고 잊어버렸어요. 그 중심되는, 항상 성지순례 가는 그쵸, 메카. 원래 메카라는 도시에 살고 있다가 이슬람을 만들면 쫓겨나요. 사실은 정치적으로 밀려서 쫓겨났어요. 어디로 쫓겨나냐면 요 메디나라는 곳으로 쫓겨나요. 사실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곳을 메디나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바꾸면서
여기를 이제 성지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슬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해서 622년을 이슬람 원년으로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년 만에 이슬람이 갑자기 확 확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서남아시아 지역을 점령하고 심지어 북아프리카를 점령하고 711년쯤 되면 이베리아 반도에 자기들만의 이슬람 왕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스페인에 여행 가보시면 좀 독특한 문화들이 만들어지잖아요. 800년 동안 이베리아 반도를 이슬람 제국 왕국들이 점령하고 있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전환기의 아주 주요한 사건은 드디어 이제 이슬람이 태동했다. 다음에 로마가 멸망했다. 그리고 이 클로비스라는 사람이 개종하면서 서유럽 교회의 방패가 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건 초기이죠. 초기 사건의 가장 큰 사건은 대샤를마뉴, 혹시 역사를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샤를마뉴 대제라는 사람, 역시 프랑크 왕국의 왕이죠. 이 사람이 대관식을 진행합니다. 왕이 되죠.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왕관을 누구로부터 받냐면 교황으로부터 수여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속 권력의 위에 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교황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치열한 싸움이 뭐가 벌어지게 되냐면 교회가 왕보다 위에 있냐, 왕이 교회보다 위에 있냐라는 이 논쟁이 서서히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샤를마니의 대관식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이 교회가 세속 권력 위에 있게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슬람 세력이 확장하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확장하죠. 우마이야 왕조라는 이 왕조가 지금의 이스라엘, 시리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심지어 스페인의 이베리아 반도 전체를 다 먹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대제국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 중간 시대의 끝자락에 아까 말씀드렸던 동서교회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조금 더 주요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쳐들어오게 되죠. 이베리아로 진입하는 게 1711년에 우마이야 왕조가 쳐들어와요. 근데 그걸 막아내요. 누가요? 프랑크 왕국이요. 샤를마뉴 이전에 샤를 마르텔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보시면 732년에 투르 푸에티에, 여기 지명이에요. 프랑스 지명인데 투르와 푸에티에, 북쪽이 투르, 아래쪽이 푸에티에, 여기서 전쟁을 벌이는데 이슬람을 거기서 막아내요. 그래서 서유럽으로 이슬람이 들어오는 걸 그 입구에서 막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프랑크 왕국이 교회에 뭐가 된다고요? 방패가 된다고요. 이건 이제부터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요 이후에 프랑크 왕국 다음에 어디가 주도권을 잡냐면 프랑크 왕국이 세 개로 쪼개지게 되면서 동프랑크 왕국, 지금의 독일, 그 이전엔 신성 로마 제국, 자기 그 이름으로 불렀던 이 동프랑크 왕국이 이제 교회의 방패가 되고요. 나중에는 누가 교회의 방패가 되냐면 스페인을 일통한 필리페 2세가 교회의 방패가 됩니다. 스페인 제국이 되죠. 그러면서 교회의 방패가 돼요. 그 이후엔 누가 방패가 되나요? 유럽 전역을 다 먹게 되는 비스마르크가 아니죠. 빈이죠. 빈. 오스트리아 제국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아주 중요한 시기죠. 서유럽을 이슬람화되는 걸 막는 사건이 732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카를로스 대제가 대관식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베르댕 조약이 일어나죠. 프랑크 왕국이 잘 나가던 게 세 개로 쪼개져요. 왜요? 아들 세 명이 나눠 먹어요. 그래서 서프랑크 왕국은 지금의 프랑스, 중프랑크 왕국이 이탈리아와 그 북부 지역 스위스 요 지역을 갖고 있었고요. 동프랑크 왕국이 이제 독일이 됩니다. 독일 이전에 사실 신성 로마 제국이 되죠. 이렇게 세 개로 갈라 먹는 사건, 이 조약이 그 전쟁 그만하고 제국을 세 개로 나누자. 그래서 베르댕 조약, 베르댕이라는 지역에 모여서 갈라 먹었다. 그래서 베르댕 조약입니다.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 1세의 대관식도 중요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아헨이라는 곳이 이 동프랑크의 수도였는데 아헨의 대주교인 힐데브란트로부터 왕관을 부여받으면서 이 교회의 방패가 되겠다라는 이 대관식이 중요하게 됐죠. 오토 1세,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서가 분열되는 1514년 서로를 파문하고 가짜야 싸웠던 일들이 교회를 가르게 만듭니다.
세 번째 아주 전성기죠. 이때가 이제 교회의 황금기인 시대인데 중요한 사건이 세 개죠. 서임권 투쟁.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역사를 좀 잘 공부하셨으면 꼭 외우는 카노사의 굴욕, 그다음에 보름스 협약, 그다음에 이제 아비뇽 유수, 뭐 이런 사건들이 요 시대에 벌어지게 되죠. 아니 교회 전성기라고 그러는데 아비뇽 유수라뇨? 물론 아비뇽 유수는 세태기에 벌어지지만 이 서임권 투쟁에서 누가 이기게 되죠? 교황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1세로부터 이제 너 파문, 교황이 파문 이러면 버텼어야 돼. 황제가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죠. 카노사에서. 그리고 제발 제 파문을 걷어주시죠. 그러면서 교황이 이제 세속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는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그리고 이 서임권 투쟁이 결국 언제서야 끝나냐면 한 100년 정도 지나서 보름스 협약이라는 걸로 끝맺게 됩니다. 더 이상 세속 권력이 교회 권력에 간섭하지 않고 교회 권력도 세속 권력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협약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은 아까 보셨던 십자군 전쟁. 이 전쟁이 총 몇 번 벌어지게 되냐면 8번, 뭐 9번, 10번까지 보시는 분도 계신데 중요하게는 8번 같습니다. 8번 중에 성공한 건 1차와 2차, 4차를 제외하고는 다 실패입니다. 3차였던 것 같아요. 4차는 대실패인데 왜 대실패냐면 오히려 그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다 털어갔어요. 누가요? 베네치아의 상인들이요. 그래서 혹시 베네치아를 여행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산 마르코 광장이라는 아주 넓은 광장이 있고 거기 정면에 아주 유명한 성당이 있거든요. 그 성당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산 마르코 성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성당의 앞에 보면 기둥이 이렇게 꼭 올라와 있고 거기에 이렇게 황금 독수리와 뭐 말 4마리 뭐 이런 게 황금으로 막 이렇게 딱 붙어 있거든요. 그게 베네치아에서 만든 게 아니라 그 콘스탄티노플에 털어온 거예요. 많이 털어왔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는 지금 이제 이스탄불이죠. 가보시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4차 때 그 기독교 국가들이 다 털어갔습니다. 잔인하죠. 사실은 이제 전쟁하러 왔다가 도와주러 왔어요. 근데 문은 열어주지 않고 이제 밖에 빼놓고 있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제국을 털어야겠다 해서 동로마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털어가거든요. 4차에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4차 라테란 공의회라는 게 중요한데요. 저게 중요한 이유는 저기서 화채설을 로마 카톨릭의 공식적인 그걸로 인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성찬식 하면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성례식을 하게 될 텐데 뭐 한 번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 같아요. 이 성찬을 받을 때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되냐 안 되냐, 그거는 그냥 상징이냐 아니냐, 뭐 그런 걸 가지고 논쟁했거든요. 로마 카톨릭은 화채설, 그래서 그 떡이 내 입에 닿는 순간 예수님의 몸이 된다. 그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된다. 실제 피와 살이 된다고 믿는 게 화채설, 그렇게 변한다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상징, 칼빈은 상징설, 아니면 뭐 기념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논쟁 중에 로마 카톨릭이 화채설을 로마 카톨릭의 공식 입장으로 세우는 공의회가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죠. 또 중요한 사건들 이렇게 보죠. 1071년에 만지케르트 전투라는 게 어떤 전투냐면 이슬람이 드디어 어디로 쳐들어오게 되냐면 동로마 제국의 영토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만지케르트라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그래서 튀르키예에 혹시 가보시게 되면 이스탄불에서 차로 한 4시간, 5시간 가면 니케아라는 도시가 나와요. 니케아가 어떤 곳이에요? 모여서 니케아 공의회를 열었죠. 첫 번째 공의회. 지금도 그 도시가 큰 호수를 끼고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가 바로 이 만지케르트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슬람 세력, 이때는 이제 셀주크 투르크 혹은 오스만 투르크인데 이 셀주크 투르크가 동로마를 물리치고 튀르키예를 점령해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군을 왜 일으키게 되는지 아시겠죠? 동로마 제국이 그때까지는 잘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는 막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 교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서 십자군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졌으니까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 시기, 비슷한 시기에 서로마에서는
서임권 투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교황이 위에 있을 것인가, 왕이 위에 있을 것인가, 누가 각 지역의 주교들, 사제들을 임명할 것인가를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십자군을 보내게 되죠. 아주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보름스 협약으로 서임권 투쟁이 종결되죠. 한 100년 정도를 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란치스코회라는 수도회가 성립되고요. 라테란 공회가 열리고요. 이 아크레라는 도시가 함락됩니다. 십자군이 2차 십자군, 3차 십자군에 이 아크레라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를, 해변 도시를 점령해요.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성지였고요. 지금은 놀러 가시면 이제 레저 스포츠가 많습니다.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도시예요. 전쟁이 끝나시면 언젠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크레라는 도시가 이제 함락되면서 성지 시대가 종결되었다. 왜냐하면 요 1차 십자군 전쟁이 성공하면서 그 당시에 뭐가 유행하냐면 이제 성지 순례가 유행하기 시작해요. 보통 이제 그랜드 투어라고 얘기하거든요. 서쪽으로는 야고보의 순례길을 다 걸어가는 거,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로마를 둘러보는 거, 더 남쪽으로는 이 예루살렘을 가보고,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을 가보고, 이제 그게 이제 그랜드 투어거든요. 이걸 다 돌아보는 게 그랜드 투어예요. 돈 많은 귀족들만 할 수 있는 투어죠. 이게 이제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근대까지 이어집니다. 근대에는 심지어 화가들을 대동해요. 그래서 근대 그림들 보면 화가들이 이렇게 막 자연 인물들을 자연 그림들, 풍경화를 그리거든요. 왜 그리냐면 사진 대신에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귀족들이 화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본 풍경을 그림으로 남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화법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주요하게 되는데, 그런 성지 시대가 이제 마감되고 이제 끝나게 됩니다. 야, 큰일이다. 자, 마지막에 이제 세태기죠. 이 세태기는 이제 드디어 이 중세 시대가 끝나는 시대인데, 중요한 사건들, 백년 전쟁과 흑사병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속 권력이 대두되는 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아비뇽 뉴스, 이제 교황청이 로마에 있다가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교황이 2명이 되는 시대가 와요. 아비뇽에도 교황이 있고 로마에도 교황이 있어요. 나중에 심지어 어디에도 있냐면 라벤나라는 이탈리아의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도 교황이 생겨요. 그래서 교황이 3명이 됩니다. 심지어 4명까지 되던 시대도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3명이니까 좀 교통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서방교회 대분열이에요. 교황이 3명이나 되니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제 왕이 교황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왕이 이 아비뇽을 다스리면서 우리 교황이 진짜야, 그러면서 저쪽을 파문해요. 아니면 이제 프랑스 남쪽에 있는 로마를 가지고 있는 교황이 아비뇽의 교황을 파문해요. 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면서 서방이 분열했다가 다시 합쳐지게 됩니다. 뭐 이런 일들이 요 세태기에 벌어지게 되죠. 주요하게 다루는 사건들, 아까 말씀드렸던 사건들인데, 보시면 우남상탐이라는 게 이제 교황이 선포하는 거거든요. 교황권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사건인데,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아나니 사건이라는 게 벌어져요. 프랑크 왕국에 아나니란 사람이 교황의 뺨을 때려요. 그러니까 교황을 잡으러 와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죠. 그런 사건이 아나니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황이 아비뇽 유수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의 권위가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부터 이제 교회의 권위는 점점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년 전쟁이 벌어지죠. 백년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이었어요. 영국은 프랑스의 지금의 노르망디라는 곳이 있잖아요. 뭐 1차 세계대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벌어지는 그 노르망인데, 그 노르망의 공작이 노르망 공국을 세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전쟁을 꽤 잘해서 영국을 점령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잉글랜드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르망디 지역과 잉글랜드를 가진 왕이 되죠. 그런데 이 노르망디를 가지고 계속 전쟁이 벌어지다가 결국 영국이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이 전쟁의 초반 판도는 프랑스가 졌습니다. 조금 더 했으면, 잔다르크가 아니었으면 이 전쟁은 완전히 졌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갑자기 구국의 영웅 잔다르크가 등장하면서 프랑스가 이걸 뒤집어 엎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100년 동안 전쟁이 벌어졌다고 해서 100년 전쟁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프랑스의 뭐 이렇게 가문들 깃발 보면
뭐 장미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장미 기사단 뭐 이런 것들이 다 요 시대에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백년 전쟁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교황이 이걸 중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당연히 말을 안 듣죠. 전쟁이 아주 극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 흑사병이 퍼져요. 흑사병이 결정타를 매기는데 왜 매기냐면 기도하는데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심지어 교황도 흑사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반대로 문화나 뭐 어떤 식량이나 이런 것들, 과학 기술들은 또 의료 기술들은 발달하게 돼요. 참 놀라운 일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방교회 대분열, 교황이 3명인 시대가 벌어지게 되고요. 드디어 동로마가 멸망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게 되죠. 오스만 투르크라는 이 제국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칼로 싸우는 시대가 끝이 나고 화약의 시대가 벌어지게 됩니다. 혹시 나중에 이스탄불을 가보시게 되면 꼭 그 성벽들을 좀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비잔틴 제국의 성벽이 엄청나게 두꺼워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리우는데 그 요새가 함락되게 되는 결정타는 대포의 등장이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대포를 만든 사람이 처음으로는 사실 이 동로마의 황제에게 먼저 이 대포를 팔려고 했어요. 그런데 대포를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못 팔았어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걸 이제 누구에게 파냐면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에게 팝니다. 그리고 술탄이 그걸 이제 들고 가죠. 그리고 이 술탄은 어마무시한 짓을 하는데 어떤 짓을 하냐면 지금도 가시면 그 황금곳이라는 곳이 있어요. 비잔틴 대국이 그 황금곳에 쇠사슬을 만들어서 배가 못 들어오게 막았거든요. 그래서 노예들을 시켜서 배를 산으로 옮깁니다. 배가 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비잔틴의 후방을 치게 만들었어요. 대포를 쏘고 후방을 치고 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면서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게 되죠. 이스탄불에 가보시면 이런 역사들이 있으니까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자녀들을 꼭 데리고 가셔서 이스탄불은 좀 가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근대에 들어서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죠. 구텐베르그 성경이라고 얘기해서 최초의 금속활자라고 얘기하는 금속활자 성경. 물론 최초의 금속활자는 직지입니다. 네, 한 100년 정도 빨라요. 고려시대에 만든 직지가 더 빠르고요. 성경을 최초로 인쇄한 건 이 구텐베르크 성경이 최초예요. 이게 이제 교황의 권력, 교회의 권력을 끝내는 결정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성경을 누가만 갖고 있어요? 오직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이었거든요. 라틴어는 배우기 어렵습니다. 아무도 성경을 읽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죠.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이전 시대 얀 후스라든가 영국에 또 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윌리엄이었던 것 같아요. 영국에 있는 윌리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왈도파, 후스파, 위그노들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해요. 지금도 상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광야 아트 센터라는 기독교 극단이 있어요. 그 가로수길에 극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끔 요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뮤지컬을 만든 연극을 만든 게 있거든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요 시대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국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로마는 그들을 잡아들이고 이단으로 다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이 성경을 이제 자국어로 번역하고 자국어로 만들 때는 다 필사였는데 어느 날인가 이 인쇄기가 발명이 되면서 이제 급속도로 성경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서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레콘키스타죠. 1492년. 이게 뭐냐면 드디어 스페인이 이슬람을 다 몰아내고 스페인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제 또 다른 교회의 방패가 등장하게 되죠. 필리페 2세와 이사벨이라는 여왕이 서로 결혼을 하면서 이 지역을 점령해요. 마찬가지로 스페인에 가보시면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서유럽에서 완전히 이슬람을 몰아낸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17년에 이 95개조 반박문으로 드디어 이 중세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야,
이렇게 끝이 나게 되죠.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지역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크게는 이 중세 전체를 다 둘러봅니다. 이게 이제 중세 시대의 주요 지역들이에요. 서쪽으로는 남유럽,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 그 건너편에 북아프리카 지역, 동쪽으로는 지금의 튀르키예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가 있는 동아시아, 근동아시아, 다음에 그리스 반도와 그 동유럽, 다음에 중부 유럽, 남부 유럽들이, 서유럽들이 다 주요 무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점이 되는 시기가 나오거든요. 왜 서로마, 동로마가 중요하지? 처음에 제국을 4개로 나눈 건 지난 초대교회사를 기억하시면 아실 텐데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제국을 4개로 쪼갰어요. 분할 통치했거든요. 그걸 누가 이제 다시 하나로 통합하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콘스탄틴 황제가 다시 하나로 합쳤어요. 근데 여전히 시기가 지나고 나서 황제들의 권력이 딸리니까 두 아들에게 다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 이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국교화한 건 콘스탄틴 대제가 아니라 테오도시우스 1세가 국교화를 시켜요. 그리고 이교로 개종을 금지하게 만든, 사실상 국교화시킨 황제는 테오도시우스 1세예요. 근데 1세의 이 테오도시우스 1세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에게 다 나라를 물려주고 싶어서 나라를 반으로 쪼갰어요. 그래서 서쪽 지역은 호노리우스에게, 동쪽 지역은 아르카디우스에게 줬어요. 누가 더 오래 가나요? 동로마가 더 오래 가요. 1000년을 가요. 반대로 서로마는 81년 만에 멸망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제 중세의 시작이라고 불리우는데 훈족이 쳐들어와서 그랬어요. 동쪽 끝에 누가 있었냐면 훈족이 있었어요. 훈족의 족장은 아틸라입니다. 그는 누구의 후예일까요? 징기스칸의 후예이죠. 몽골인이죠. 그 훈족이 서쪽으로 밀려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르지,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그때가 소빙기였기 때문일 거라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기후 때문에 추우니까 먹을 걸 찾아서 더 따뜻한 서쪽으로 이동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쪽에 있던 이제 부족들이 어머나 깜짝이야 하고 놀라게 되는 거죠. 왜요? 쟤들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놀란 사람들이 누구다? 동고트 사람들이다. 동고트족이 먼저 그들을 맞닥뜨려요. 싸워봤겠죠.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도망가요. 문제는 동고트도 꽤 셌어요. 동고트족이 누굴 밀어냅니까? 서고트족을 밀어내요. 서고트족이 누굴 밀어내냐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반달족이니 프랑크족이니 앵글로색슨이니를 다 밀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앵글로색슨은 어디로 가요? 영국으로, 잉글랜드로 가죠. 그 다음에 프랑크 왕국은요, 지금의 갈리아, 프랑스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서고트족은요, 더 밀려서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지역으로 가요. 사실 그 전에 먼저 도망친 족속이 있었어요. 반달족이라고 있었거든요. 이 반달족이 이베리아 반도에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고트족이 쳐들어와요. 그러면서 북아프리카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북아프리카에서 카르타고를 점령해요. 그리고 이 북아프리카가 꽤 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로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로마에 쳐들어오면서 어떤 말이 생겨나게 되냐면 반달리즘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아마 예술이나 이런 걸 배워보시면 반달리즘이 나오거든요. 이 반달리즘이 어떤 뜻이냐면 되게 잔혹하고 야만적인 그런 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그 반달리즘이 만들어질 정도로 로마를 황폐화시킨 족이 반달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훈족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연쇄 효과로 결국은 밀린 거예요. 동로마도 사실 망할 뻔했는데 동로마는 잘 막아냈어요. 좀 어르고 달래기도 하고요. 막아내기도 잘 막아내서 동로마는 1000년을 유지하는데 서로마는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서로마는 476년에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마가 멸망했다고 해서 교회가 망한 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서고트족이니 동고트족이니 다 통틀어서 게르만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게르만 민족이거든요. 그 게르만 민족 안에 반달이니 서고트니 프랑크니 이렇게 나누는 건데, 이 게르만 민족이 오랫동안 로마와 같이 교류하면서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제국화되어 있었고요. 어느 정도 기독교를 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게르만 민족들 대부분이 아리우스의 기독교를 따르고 있었어요. 물론
기독교 초대교회에서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했죠. 클로비스라는 왕, 아까 프랑크의 첫 번째 이 개종한 왕이라고 하는 클로비스도 사실은 아리우스주의자였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종이라는 말은 조금 웃긴 거죠. 그런데 쉽게 왜 이 로마화가 되냐면 그들의 문화에 이미 그런 로마의 문화들이 종교가 접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쉽게 기독교의 수호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은 이미 그 뿌리 안에 기독교적인 뿌리를 갖고 있었다고 이야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게르만 민족들이 이 서쪽의 서유럽들을 점령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제가 갖고 왔는데 보시면 시기가 지나면서 점점점 변하게 되죠. 이렇게 변합니다. 서고트족, 반달족 쫓겨나게 돼요. 이제 서고트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란군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프랑크 왕국이 만들어져서 결국 이렇게 지도가 5세기, 6세기가 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당시에 서아시아 지역에는 사산조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아직 동로마를 넘어오지 못했죠. 이 시기의 왕국의 동고트족이 로마와 교황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세기, 8세기쯤 오면 롬바르드 왕국이 이 로마를 가지고 있고요. 프랑크 왕국이 점령하죠. 아까 이 7세기, 8세기가 되면 800년에 누가 왕관을 받나요? 샤를마뉴 대제. 그러니까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 이제 서유럽의 주인이 됩니다. 누굴 막아내면서요? 이 우마이야 왕조를 막아내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선이 지어지게 되죠. 그래서 711년부터 이 이베리아 반도는 800년 동안 이제 앞으로 이슬람의 식민지가 됩니다. 식민지라는 표현 좀 그렇죠. 이슬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문화들, 유럽이지만 유럽이 아닌 문화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 동로마 제국은 튀르키예를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9세기, 10세기에 가면 이제 슬슬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여전히 이베리아 반도는 누구의 영향 아래 있나요? 여전히 이슬람 세력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도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살라흐 아딘이라는 이 왕조와 다음에 우마이야 왕족, 지금의 코르도바 혹은 알함브라를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의 후예들이 이베리아 반도를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 너머 대륙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는 아바스 왕조라는 이 왕조가 다스리게 되죠. 그 이슬람 제국이 점점 번영하게 되고요. 바이킹이 침략해서 이제 노르만을 점령하면서 노르만 공국을 세우고요. 비잔틴 제국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9세기, 10세기에 주로 이제 벌어지게 되고요. 11세기, 12세기가 되면 신성 로마 제국, 프랑크 왕국이 세 개로 쪼개지게 되고 동프랑크 왕국이 이제 서유럽의 패자가 되고요. 드디어 기독교 왕국 이제 연합이 카스티아와 레온 왕국이 연합하여서 이슬람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아까 만지케르트 전투로 튀르키예를 먹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니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마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뒤에 더 있지만 이러면서 이제 왕조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지역을 자꾸 이렇게 나누냐면 이 이슬람 지역이 서유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만들어진 여러 것들,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슬람이 이 길목을 막으면서 동방으로부터 오던 무역, 실크로드나 해안길들이 다 막혀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무역 루트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뭘 만들어내요? 신흥 상인 세력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갑자기 돈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만들어요? 도시를 만듭니다. 도시에는 뭐가 생기나요? 길드가 생겨요. 길드는 비슷한 걸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권위를 보호해요. 그러면서 점점 상공업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중산층의 부유층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장원제를 부수고 드디어 근대적인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중세를 암흑기로 볼 수만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중세의 마지막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치죠. 이런 지역적인 특색이 중세 시대에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고요. 중세에 크게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봉건제, 하나는 장원제. 봉건제는 지도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납니다. 왕과 기사 서로 맹약을 맺죠. 쌍무적이라는 건 서로 누군가 한쪽에서 이 계약을 파기하면 깰 수 있는 조건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인 언약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 우리는 깨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러나 저 중세의 계약은 쌍무적인 계약이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봉토, 토지를 수여하면 기사는 그 토지를 방어하는 군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중세 시대는 이렇게 신분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일 꼭대기에 교회와 왕이 있죠. 저게 누가 더 위에 올라갈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중간에 귀족 노블이 있습니다. 귀족도 여러 노블이 있어요. 오른쪽에 가면 타운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11세기 12세기에 가면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신흥 부르주아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돈이 갑자기 많아진 평민 세력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귀족들이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았으니까요. 그들이 이 도시와 나라를 유지했으니까 귀족과 같은 위치에 올라갑니다. 그 아래 기사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몸으로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 농노들이 있었어요. 왼쪽에 있는 농노들은 프리맨이에요. 자유농이에요. 내 영지를 가지고 영주에게 일정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 오른쪽은요, 영주에게 소속된 농노들입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의 끝에는 대부분 이 영주에게 소속된, 사실 영주만 아니라 교회에 소속된 농노들도 있었어요. 교회 땅을 이제 이렇게 경작해야 하는 농노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분제 사회를 만들어낸 게 뭐다? 봉건제다. 봉건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신분으로 나누죠. 기도하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들. 누가 정점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점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귀족들과 싸우는 자가 있고요, 평민들이 이렇게 불균형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장원제는 경제적인 구조를 만들어내죠. 왜 이런 식으로 중세 시대 초기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영주가 머무는 영주관이 있고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와 사제가 머무는 사제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작지는 세 개로 나눠요. 춘경지, 휴안지, 추경지. 왜 세 개로 나누냐면 비료가 없어서 땅의 지력이 약해지니까 한 해는 쉬어야 돼요. 한 해는 뭘 하냐면 콩을 키워요. 한 해는 이제 밀을 키웁니다. 쉬는 땅은 뭘 하나요? 잡초를 키워서 그 말들이나 소들을 풀을 먹여요. 공동 방목지도 있지만 저 쉬는 휴경지에는 그냥 자란 잡초들을 말먹이로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새 땅이 돌아가는 걸 산포제라고 합니다. 산포제. 그다음에 대장간과 물레방아가 있어요. 이건 누구의 소유예요? 영주의 소유예요. 저건 누구만 쓸 수 있어요? 영주의 허락을 득한 사람들만 쓸 수 있어요. 저걸 쓰면서 뭘 내요? 사용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야 저 물레방아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중세 사람들이 빵을 많이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많이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방앗간을 함부로 쓸 수 없으니까요. 돈이 없어서요. 그래서 사실 빵은 거의 후대쯤 가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요.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주로 죽을 먹었어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경지로 이루어져 있고, 영주는 농노들을 보호하고요. 농노들은 그에 합당한 어떤 노동이나 아니면 어떤 재물을 바쳐야 하는 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성벽이 만들어지고요, 성에 갇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 이해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게 보통 농노의 주택이에요. 가축들과 같이 살아요. 더럽고 냄새나고 습하고 청소도 되지 않는. 왜냐하면 추우니까요. 가축들의 열기가 이 몸을 보호하거든요. 그래서 가축들과 함께 살았어요. 부유층은 반대로 오른쪽처럼 저렇게 처음엔 나무로 만들다가 나중에 돌로 만들거든요. 저렇게 집들을 좀 공간을 따로 구분할 수 있죠.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좀 높은 언덕에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귀족이니까요. 귀족의 특징은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 그래서 현대의 권력도 높은 데 사는 분들이 주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권력을 즐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중에 되면 바뀌어요. 우리가 흔히 유럽에 가면 보는 건물들, 이런 건물이잖아요. 요걸 하프 팀버라고 하거든요. 요게 11세기쯤 돼야 만들어져요. 돌로 만들어요. 그럼 고전에는요, 다 나무로 만들었어요. 집으로 만들고요. 11세기, 12세기쯤에 이제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잘 보시면 1층이 좀 안쪽으로 들어오고 2층이 좀 밖으로 나와 있죠. 왜 그러냐면 영주들이 온갖 것들로 세금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법적 규제를 피하려고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창문도 보시면 이렇게 약간 얄쌍하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창문도 그 모양에 따라 세금을 매겼어요. 그래서 창문 모양도 세금을 안 받는 방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유럽에 가보시면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들이 다 있어요.
보통 저런 식의 건물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보통 우리가 아는 서유럽, 프랑스나 독일이나 가보시면 보게 되는 것들이고, 오른쪽은 남부 유럽, 이탈리아나 이런 데 가면 있는 벽돌로 만든 벽돌조 건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찬란하게 후대에 가면 우리가 아는 이런 도시들이 돼요. 첨탑들이 올라가고요. 이런 도시들을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탈리아, 제가 여행을 다녔으니까 이탈리아에 가시면 뭐 시에나, 토스카나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이런 형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시에나라는 도시에 가면 거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드냐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길을 잃어버리라고요. 그리고 건물 위에서 이렇게 활을 쏘거나 뜨거운 물을 붓거나 돌을 던져서 적군을 죽이는 용도로 복잡하게 도시를 만듭니다. 성벽도 만들어 놓지만 아직까지 성벽을 만들 정도로 뭐 돈이 많거나 사람들이 재물이 모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시를 만드는 게 중세 전성기에 가면 만들어지게 되는 도시의 모양입니다. 주로 지금 저희가 유럽에 가면 보게 되는 도시들이게 되죠. 먹는 음식 중요하죠. 보통 먹는 음식 이런 거 먹습니다. 스프를 하나 끓이고요, 치즈를 먹고요, 검은 빵. 왜 검은 빵이냐면 보통 하얀 빵은 밀을 많이 갈아야 나와요. 보통 그냥 껍질채로 먹으면, 저희도 잡곡밥 먹으면 노랗잖아요. 그냥 갈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를 갈지 않고 그냥 빵을 만드니까 이런 빵들, 검은 빵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정말 먹기 싫죠. 저런 것들을 먹어요. 오트밀, 뭐 지금은 이제 저희가 건강으로 먹잖아요. 중세 사람들은 먹을 게 저거밖에 없어서 먹었어요. 빵도 귀한 음식인 거예요. 저것도 좀 갈아야 먹을 수 있는 거지, 실제로는 뭐 귀리나 어떤 것들을 수수 같은 걸 넣고 만든 잡곡죽, 조금 넣으면 콩 같은 걸 넣고 끓이는 콩죽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부유층들은요, 저렇게 둘러 앉아서 먹어요. 요리가, 접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접시는 15세기가 돼야 등장합니다. 포크도 이슬람과 전쟁 벌이면서 아유 저 미개한 사람들, 근데 이슬람은 포크를 쓰고 있었어요. 어디가 더 놀랍게도 발전하냐면 동아시아가 이미 더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하면서 이슬람 애들이 쓰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저 좋은데? 하고 가져온 게 포크 나이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중세 사람들은 어떻게 먹어요? 손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손을 씻는 물그릇이 꼭 필요했고요. 당연히 그릇도 있었을까요? 없었죠. 나무 그릇이 있었어요. 근데 나무를 잘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씻는 물이 귀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어떤 거 해야 하냐면 이런 트랑슈와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빤의 기원이에요. 트랑슈와르가 뭐냐면 저 빵이 딱딱하잖아요. 저걸 일주일 동안 먹지 않고 굳혀요. 그러면 저걸로 사람 머리를 때리면 피가 나요. 그런 빵인데 그 빵에 물기가 좀 없는 걸쭉하게 만든 어떤 요리들 아니면 고기들을 위에 얹으면 접시가 되는 거예요. 귀족들은 그걸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그건 가난한 사람들한테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기 국물이 배는 거죠. 그러니까 귀족은 먹지 않고 그것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거나 버리거나 그렇게 활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래는 사실 현대적으로 이제 요걸 만들어낸 요리들이에요. 저렇게 좋았을 리가 없어요. 그냥 분명히 대충 얹어놓은 요리였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먹었다고 해요.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가면 15세기쯤 가면 이제 그릇과 접시들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연회, 장들이 만들어지고 서버들이 생기면서 이제 우리가 뭐 얘기하는 뭐 앞에 뭐 식전주를 마시고 뭐 식전 빵을 먹고 뭐 이제 그런 순서들은 15세기 중세 말기에 가야 등장하게 됩니다. 복식들 이렇게 있고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추웠겠죠. 마지막으로 중세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인간의 삶도 중심이 되고요, 1년도 중심이 돼요. 하루의 중심은요, 지금도 성무일도라고 로마 카톨릭도 지켜요. 하루에 7번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이런 성무일도에 따라서 기도하고요. 다음에 1년 절기를 따라서 기도하죠. 제일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 고난주간, 순환절, 다음에 뭐 대림절, 사순절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절기들이었죠. 그다음에 교회가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거든요. 도덕과 교육의 기준이 되고요, 오락의 기준이 돼요. 이 사람 중세 사람들은 언제 주로 축제를 했을까요? 성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구의 탄생일, 예수님의 탄생일, 혹은 뭐 바울의 탄생일, 뭐 바울이 죽은 날, 이런 날 축제를 벌이거든요. 아니면 뭐 금식하고 울기도 하지만
그럴 때에 오락과 사교들이 벌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때 귀족들이 잔치를 베풀거든요.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 이제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돈이 많을 때 잔치를 벌이면서 동네 사람들 같이 먹였다고 하잖아요. 중세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들, 영주가 그런 일들을 벌였고요. 다음에 문화예술의 중심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돈이 제일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문화예술이 암흑기로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긴 시간을 더 많이 뺏었는데 이거를 다음번에도 하면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굳이 다뤘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요거는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중세는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배우거든요. 너무 긴 역사고 너무 많은 역사를 배워야 하니까요. 저도 그래서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너무 중요해요. 이 시대를 모르면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거든요. 힘들지만 이 뿌리를 배워가는 게 중요하다. 다음이 궁금하시죠? 네, 그럼 언젠가 되면 제가 또 다시 올라와서 또 이렇게 괴롭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괴로우시면 저를 부르지 않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의 세상 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도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키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